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임명을 닷새 앞두고 전국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한 내정자는 공식 일정 없이 주말 동안 비대위 인선 작업과 첫 시험대가 될 김건희 특검법 대응 방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간 내린 눈으로 제주공항 운영이 오늘 오전부터 8시간 가까이 중단돼 항공기 지연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들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제주도 곳곳에서는 폭설 영향으로 고립 낙상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시민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버스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여성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JMS 총재 정명석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이자 순종적인 신도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정 씨가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지휘를 맡게 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내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단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앞지르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또 한 전 장관, 이 한 내정자가 보여줘야 할 것도 많습니다. 당장은 비상대책위원을 누구로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그 면면에서 한 전 장관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게 보일 테니까요. 넘어야 할 산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야당이 다음 주에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김건희 특별법에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겁니다. 한 내정자 주말 내내 머리가 아플 듯하죠. 오늘 첫 소식 이지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로는 기존 영남당 구태보수 이미지 탈피가 꼽힙니다. 당내에선 한 내정자가 중도 확장성을 지닌 신진 인사들로 비대위를 구성해 세대 교체 바람을 일으킬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청년층 및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초심을 회복하고 보다 젊은 정당, 보다 포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한 내정자는 오늘부터 비대위원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말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는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당 전례에 따라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26일 전국위 의결을 통해 임명되는 한 내정자는 당장 다음 주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한 내정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당내에선 독소 조항을 제거한 후 총선 이후 특검을 실시하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안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그러면 선거 이후에 하자. 그걸 왜 못 봤습니까? 임명까지 닷새의 시간이 남은 한 내정자는 공식 일정 없이 당분간 전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일입니다. 한동훈 내정자에 대한 또 다른 기대는 당내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 지휘봉을 잡고 지역구를 대표할 참신한 인물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여기엔 기존 지역구 의원들이 나가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죠. 안정적인 지역구 기반을 가진 친윤 그리고 영남 중진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견제가 느껴집니다. 일 못하는 초선보다 일 잘하는 중진이 더 낫다라면서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여의도 문법이 아닌 국민화법. 이기는 정당을 강조한 한동훈 내정자에게 기대하는 건 인적 쇄신입니다. 내년 총선을 지휘할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권 행사가 핵심인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했던 이용호 의원은 후회된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대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다른 소리를 눈치 없이 안 내는 건데 살짝 후회가 됩니다. 공천 칼날이 예상되는 친윤 의원들과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감돕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은 일 못하는 초선보다 일 잘하는 중진이 낫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중진은 불출마는 지역구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지역구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들이 혁신을 명분으로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북인 TK 지역 중진들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아닌 험지에 출마한 의원 대부분이 낙선했다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개혁을 내걸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내정자가 친윤 중진들을 설득해 당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험대에 섰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내심은 어떨까요? 출범 전만 해도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쓰나미가 몰려온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무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아침회의의 최대 화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대타로 초짜 연습생을 내보냈다가 헛스윙 아웃되고 경기를 망치면 감독도 경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한 내정자에 대해 윤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며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도 MBN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구원투수로서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경우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 내정자 모두 다음 달 3일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앞서 두 사람 간 상견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에 대한 재심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비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나는 잘못이 없다, 검찰 탓이다 등등 개파를 불문하고 억울하다는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으로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있기에 결과가 번복되면 또다시 혼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유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권 출소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걸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 관련 개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이의 신청건에 대해 민주당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걸로 봅니다. 의의 신청 대상자 중에는 당초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의혹이 드러나 번복된 친명계 정의찬 당대표 정무특보, 보복운전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이경전 상금 부대변인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적 제거라고 반발하는 비명계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할 수 있는 것들은 결정하고 보류된 건 보류하고 그렇게 했죠. 민주당은 결론이 난 사람들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알릴 방침으로 결과가 바뀐 사람들은 최고의 의결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냐 친명계 찍어내기냐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결과가 번복되면 혼란이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내년 총선 공천 문제로 당내 불협 화음이 나오고 있죠.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제보를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며 민주당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며 통합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비교도 되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제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 통합을 주문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총선 놀이가 적극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 김 전 총리 측은 새해 인사를 위한 일정이었다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내홍을 앓고 있는 당 상황과 맞물리며 김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5월 국무총리직 퇴임과 함께 정계 은퇴의 뜻을 내비치며 전원살이를 하던 김 전 총리가 움직인 만큼 현 정국에서 당내 통합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더라도 여당이 변화를 준 만큼 조직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당 혁신 시한이 열흘도 안 남은 가운데 물밑에서 조율 중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민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586 대 789. 무슨 세대론 같은데요? 맞습니다. 73년생 젊은 비대위원장이 지명되면서요. 정치권의 세대 교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달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 한동훈 전 장관에게 나이 관련된 이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네, NHK 주점 2000년도에 진보 인사들이 가서 술 파티를 벌여 논란이 된 바로 그 장소인데요. 네네. 이런 586 운동권 세대 대표 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 얼마 전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이 됐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세대 교체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아예 비대위원 전원을 70년생 이후로 꾸려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789 세대로 586 정당 민주당을 심판하는 구도로 총선을 이기자는 겁니다.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 선임됐던 최고위원들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동훈 대 이재명. 이건 또 뭡니까? 네, 앵커께서 처음에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사람 차기 대통령 주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양자 대결론 처음 나온 결과인데요. 그동안 여러 후보 중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한동훈 전 장관 매번 이재명 대표에게 밀려 2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앞서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권 주자를 떠나 호감도 면에서도 앞섰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한동훈 전 장관의 견제구 계속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VMR 투아웃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초짜 대신 경험 있는 노련한 백전 노장을 대타로 내보냅니다. 헛스윙 아웃되고 경기를 망치면 감독도 경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더 민주당하고 신경전이 이어지겠네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무슨 편지인데요? 네, 밑에 보시면 원희룡이라고 적혀 있고 사인이 있죠. 네네. 이 앞서 가장 센 상대와 붙겠다라며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를 시사했던 원희룡 장관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원 장관 손으로 직접 쓴 사의의 뜻 저렇게 국토부 직원들에게 전했는데요. 비대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죠. 원희룡 장관, 미래 세대 직장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적었는데 어제 사표를 낸 한동훈 전 장관 메시지와 묘하게 겹칩니다. 그러네요. 청사 방호원과 미화원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한 것도 닮은 꼴입니다. 원희룡 장관 경선 캠프에 있던 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최근에 원 장관 지역구 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저격수 그 명성을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켜볼 사람 많네요.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 활주로가 7시간 40분 동안이나 폐쇄됐습니다. 공항에는 이틀째 발이 묶인 인파 수만 명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KCTV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에 강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활주로는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설 장비가 쌓인 눈을 퍼내보지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폭설에 활주로는 금세 눈으로 뒤덮입니다.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자 결국 공항 활주로는 폐쇄됐습니다. 8시간 가까이 활주로가 멈추며 오후 4시 기준 제주기점 출도착 항공기 280여 편이 무더기 결항됐고 3편이 회항했습니다. 고립된 제주공항은 종일 대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어제 발이 묶였던 관광객과 공항에서 밤을 지샌 체류객, 그리고 당일 이용객 등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대기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결항돼서 줄 기다리고 있어요. 관계자분께서는 내일 비행기도 지금 자리가 얼마 없다고 일요일 거를 타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전 내내 항공편이 전면 통제됐지만 항공사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공항은 오후 4시부터 활주로 운영을 재개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편 차질은 주말 연휴 내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공항이 저랬으니 한라산, 산은 더했겠죠. 사흘간 쏟아진 눈으로 92cm가 쌓였습니다. 산길에선 차량 300대 이상이 고립돼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에 차량이 처박혔습니다. 경사로가 빙판길이 되면서 미끄러진 겁니다. 눈밭에 고립된 차는 장정 3명이 들러붙어 밀어도 꿈쩍 안 합니다. 눈발이 쌓여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많이 올 때는 앞이 안 보이게 내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우산을 써도 제주도는 또 바람까지 많이 불어가지고 눈은 지난 20일 산지부터 시작해 해안까지 확대, 제주 전역에서 사흘간 이어졌고 한라산 적설량은 92cm에 달했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차량이 미끄러져 3중 추돌 사고가 났고 차량 300여 대가 한꺼번에 고립되면서 교통 마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흘간 제주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는 47건, 3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한때 비상 3단계에 준하는 인력을 투입해 교통을 통제하고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경기도에선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도로가 빙판길도 아니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승센터 정류장에 들어선 시내버스에 승객들이 탑승합니다. 문을 닫고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버스는 멈추지 않고 시민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선 버스 주변에는 시민들이 혼비백산에 자리를 피합니다. 오늘 오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쾅 소리가 들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막 버스 열리면서 다치신 분들 막 나오시고 사람들 막 소리 들으니까 여기서 막 모여서 되게 아비규환이 됐던 것 같아요. 사고 충격으로 버스 범퍼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신호등도 떨어져 내려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 태우고 출발을 했는데 버스가 갑자기 막 기둥 같은 걸 받고 급정거를 해가지고 이제 내려서 상황을 보니까 신호등도 다 부러져 있었고 버스 안에서도 한 3명 정도는 피를 막 많이 흘리셨어요.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도로 역시 빙판길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버스 기사를 상대로 갑자기 속력을 낸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모녀를 치고 도망친 남성이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범퍼가 망가지고 유리가 깨졌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벗어나 버렸죠. 지나가던 배달기사 덕에 이 남성 불과 5분도 안 돼 붙잡혔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달리던 차량들이 멈춰서고 보행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보행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멀리서 퍽 소리가 들렸고 그 눈먼지 같은 게 좀 일어났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아팠으니까 그렇겠죠. 지난 20일 밤 10시 30분쯤 송파대로를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40대 여성과 4살 여아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자 A씨는 얼마 못 가 덜미가 잡혔는데 A씨를 붙잡은 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배달기사였습니다. 배달기사는 1km 정도 떨어진 이 건물 지하까지 빠르게 추격해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배달기사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만취한 운전자를 붙잡아 놨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 수준으로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모녀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찰은 직접 운전 차량을 쫓아가 붙잡은 배달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JMS 총재 정명석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순종적인 신도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정 씨가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JMS 총재 정명석 씨는 여신도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 한 달 만인 2018년부터 3년간 20에서 30대 여신도 3명을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JMS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5달 만에 재개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신도들을 세뇌하고서 범행했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 후 한 달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이자 순종적인 여성 신도들의 심신 장애 상태를 정 씨가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MS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절차와 상식을 위반한 재판의 진행은 계속되었고 결국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늘의 결과가 피해자 단체는 선고 결과엔 만족하면서도 정 씨의 사과와 피해 보상이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명석이 정말 무병장수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모든 징역형을 꽉 채우고.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 씨 등 간부 4명도 최근 1심에서 최고 징역 7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부산 영도구 의회 의장이 송년회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뺨을 맞고 모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구청장은 말다툼이 있긴 했지만 때리진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 영도구 기관단체장 송년회가 한창인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식사 중에 영도구의회 의장이 혼자 자리를 박차고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경찰서로 향한 의장은 구청장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송년회에서 말다툼하다 구청장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확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러니까 그대로 때리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때렸습니다.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발단이 된 건 의회에서 삭감된 내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영도다리 축제 예산이 의회에서 반토막이 나는 등 주요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두 사람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의장은 구청장이 마치 자신을 하대하듯 욕설과 반말로 모욕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모멸감이 느껴지는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들도 서슴없이. 구청장은 의장이 거짓말을 한다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언성이 좀 높았어요. 서로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고 이렇게 손을 뻗어 막았는데 그때 그 뭐 얼굴 좀 돼 있다고 뺨 때렸다 이래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재벌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총조 씨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전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익은 다 남 씨와 남 씨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남 씨가 아닌 또 다른 공범 얘기도 나왔죠. 최민선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 씨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고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뒷자리가 1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 등을 모두 시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버 등의 일부 자극적인 허위 사실 생산에 대해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없다며 남현희 씨를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다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가족분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또 수사 단계에서 남 씨 관련 조사를 80시간 가까이 받았던 건 남 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하루빨리 환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진은 전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남 씨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올 한 해를 뒤흔든 사기극의 주인공 전총조 씨, 이제야 법정에 섰죠. 첫 공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향후 재판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백길종 기자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전 씨 측이 또 남현희 씨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남현희 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남현희 씨의 공모 혐의 수사는 일단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부른 뒤 이틀 뒤엔 전총조 씨와의 대질 조사도 진행했었죠.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 그대로 있습니까? 이때 남 씨는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제출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과정을 통해 분석해 수사에 활용 중이라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일과 8일 남 씨를 추가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모 혐의는 남 씨뿐 아니라 전총조 씨의 경호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이 경호원이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온 경호원 이 씨 측은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청조 씨 대신 자신의 계좌로 사기 피해액을 입금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공모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모르쇠 전략 아닙니까? 만약 공모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런 셈입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다른 경호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전 씨 지시에 따라 입금받은 건 이 씨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경호원들에게도 일상적인 부분이라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 씨의 혐의가 투자자들한테 사기를 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돈을 뜯어낸 거, 이런 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법원은 지난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에서 다루던 전 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이첩해 투자 사기 사건과 병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전 씨 측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재판에서 이에 관한 공방이 오가진 않았는데요. 재판은 다음 달 15일과 22일 증인 신문으로 속개될 예정입니다. 사회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가족들이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공개 비판한 건 지난 3월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마약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일하는 약입니다. 왜 하냐고요? 깜빵 들어가야죠. 전 씨가 마약에 취한 듯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1시간 가까이 생방송됐습니다.
귀국한 전 씨는 체포됐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마약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병원 치료로만 안정을 찾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씨가 케타민과 LSD, 대마 등 4종류의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을 200정 넘게 사는 등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방송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입니다. 1심 선고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법원은 또 전 씨의 재범을 막겠다며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호입니다. 경복궁 담장을 낙서로 훼손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초로 낙서를 한 임모군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낙서를 할 구역과 동선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를 훼손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논란을 키웠던 경복궁 낙서 모방범 20대 설모 씨. 구속영장 심사 후에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저지르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은 없으세요? 설 씨에 이어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1차 훼손범 10대 임모군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혐의 인정하셨어요?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여자친구 김모 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인물인 이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낙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 팀장은 경복궁에 이어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임군은 경비가 삼엄하다며 거절하고 근처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를 했습니다. 이 팀장은 낙서할 구역과 이동 동선, 그리고 시간까지 알려주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낙서를 마친 임군이 인증사진을 찍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군 일행에게 범행 대가로 550만 원을 약속한 이 팀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 망한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긴 채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임군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인물이 이 팀장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 등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신용카드 서비스 제도를 부정 이용한 약사 890명이 적발됐습니다. 5천 원 이상만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은 모두 적립해주는 서비스였는데 가족과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한 약국에서 5,999원씩 결제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한 달에 포인트만 140만 원까지 쌓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한 더모아 카드는 5,999원을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인 999원을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다른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매일 5,999원을 결제했고 B씨 역시 A씨 약국에 같은 방식으로 5,999원씩 결제했습니다. 심지어 지인 10명가량을 동원해 특정 제약사의 도매몰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한 명은 한 달에 최대 140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쌓기도 했습니다. 한 가맹점에서 하루 한 번밖에 적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하루에 30여 곳 이상 약국을 돌며 매일 5,999원을 결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손실액이 1,000억 원을 넘었고 신한카드는 약사 890명의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례적으로 카드 서비스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판매하고 경영이 현저히 악화됐을 경우에는 이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법조문이 있거든요. 부정 사용을 한 일부 고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그렇다고 카드사가 아닌 금융당국이 나서 소비자 이익을 축소하는 건 옳지 않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줄고 기름값과 인건비는 올라 규모가 영세한 마을버스는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원금도 늘려주고 올 8월엔 요금도 올려주었는데 이상하죠. 기사를 더 뽑지도 않았고 배차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버스 대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주니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그냥 세워만 두는 겁니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오르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만세대 넘는 아파트 주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지만 줄어든 배차 탓에 한 번 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뜸하게 와요. 마을버스가 크기도 조그맣고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차도 10분, 15분 기다릴 때도 많아요. 가파른 언덕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천구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제가 직접 버스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약 20분 뒤 버스가 도착했는데요. 이 마을버스가 동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버스가 고장이라도 나면 시민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시내버스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마을버스 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승객은 줄고 기름값과 기사인건비는 오르면서 경영난을 호소했고 서울시가 재정 지원과 함께 버스 요금도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의 한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해보니 올해 4월 평일 16대, 휴일 10대였던 운행 대수는 최근 평일 12대, 휴일 6대로 급감하는 등 마을버스 운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원금이 마을버스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지적에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운행 횟수를 반영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데이터를 갖고 그 운행 정보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계획 변경과 관련된 신고 의무를 좀 더 철저히 한달지. 마을버스가 교통소외 지역에 편리한 발휘되기 위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와 영세업체 통합 관리 등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밖에 서 있는 게 고문일 정도의 북극발 최강 한파였습니다. 호수와 폭포는 물론이고 바다까지 얼어버렸죠. 어선들은 얼음에 갇혀 아예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해안가는 하얗게 얼었습니다. 어선들은 얼음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갯벌로 밀려들어온 바닷물이 제가 서 있어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제철을 맞아 감태와 굴수하게 나서야 할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이렇게 한파가 2, 3일 지속된다면 앞으로 한 20일 정도 이제 감태나 굴 작업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서운 추위에 인천 경인 아라뱃길도 꽁꽁 얼었습니다. 추위는 엄청 피부로 와다 너무 춥고 귀가 뭐 좀 뜯어지듯이 무지 춥습니다. 높이가 50m나 되는 폭포도 시간이 멈춘 듯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도심 호수는 거대한 얼음벌판이 됐습니다.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갑에 모자까지 중무장했지만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북극 한파는 전국을 빙하 시대로 되돌려놨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겨울 명소인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이 올해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개장 전부터 연말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소영 기자, 진짜 이 추운 바람을 가르면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많네요. 네, 강추위에도 이곳에는 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거운 표정으로 친구끼리, 연인끼리 연말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주제는 겨울 축제 공간인데요.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진 은반을 24개의 집 모양 천막이 둘러싸면서 지난해보다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서울 귀추롱 축제와 연계된 조형물 전시와 행사가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열린 개장식에서는 화려한 라이트쇼가 펼쳐지면서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개장식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추위를 잊었어요. 좀 무서운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1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이용요금은 2004년 처음 개장했을 때와 같은 1,000원이고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등은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저녁 11시까지입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운영이 중단되니 방문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강력한 한파는 내일부터 조금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날이 풀린다 해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덕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엔 눈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이 쌓인 공원이 은빛으로 빛납니다. 꽁꽁한 연못 위에도 눈이 쌓여 있고 오리는 얼음 틈 사이로 겨우 물에 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내린 눈이 추운 날씨에 녹지 않은 겁니다. 당시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7도였고 오후에도 영하 8도로 추웠습니다.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운 거는 변함없는 것 같아요. 얼굴도 많이 아팠고 장갑을 끼더라도 손이 많이 시리고. 한파는 내일 오후부터는 조금 누그러집니다. 서울은 오후에 영하 2도까지, 춘천은 영하 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온이 올라도 0도 안팎에 머무는 수준이라 중부지방은 모레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 1에서 3cm, 경기 남부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크리스마스에도 새벽에 눈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눈이 온다면 2015년 이후 서울의 첫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똑같은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에 따라 누구는 장례를 치르고 누구는 바로 화장되고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장사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걸 외면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홀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는 5천 명에 육박합니다. 장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꽃과 상차림. 생을 마감하고 나서도 시신을 인도할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시민상주로 나서 고인에게 술을 올리고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편히 안녕히 가십시오. 독거노인들 많고 또 무용고자 이런 분들이 장례도 못 치르고 그런 데는 소식을 듣고 이거를 봉사하게 됐어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2배가량 늘어 지난해 기준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동안 무연고자는 장례 없이 화장했지만 장사법이 개정돼 지난해 6월부터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가운데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된 건 139곳입니다. 90개 지자체에 공영장례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비용 문제와 지방의회의 무관심 등으로 죽음에서조차 소외를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고 그 공영장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소주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연말, 소주 업체들이 잇따라 출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소주 출고가가 85원 올랐을 땐 마트에서 100원 정도, 식당에서는 500원에서 1,000원씩 값이 올랐었는데 이상하죠. 출고가가 130원 이상 내렸어도 정작 소비자들은 별로 체감을 못합니다. 정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주업계 1위 하이트 진로가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참이슬 한 병의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132원 낮아졌습니다. 참이슬 출고가 인하는 1998년 출시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을 줄이기로 했는데 열을 먼저 선제적으로 가격을 낮춘 겁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무학의 존데이와 보혜양주의 입세주 등 지방 소주 업체들도 동참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도 빠른 시일 내에 가정용 소주 가격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하이트 진로가 지난달 9일 소주 출고가를 7%가량 올려 결과적으로 한 달 전보다 51원 정도만 내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로 아니에요. 세금과 관계없이 소주 회사에서 술값을 더 내려야 돼요. 더욱이 한 병에 6,000원까지 오른 식당 소주 가격이 내려갈지도 미지수입니다. 치솟은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값 부담을 술값을 올리며 해결해왔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들어가, 난방비, 네? 새, 남은 뭐 있어? 그리고 소주 먹으면 또 길어 시간이. 서민을 달래줄 세금이나 정책과 출고가 인하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도시를 누비고 있는 미국에서 구글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가 사람 운전자보다 무인 차량이 더 사고가 날 확률이 적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김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좁은 도로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가자 잠시 속도를 줄입니다. 차 문이 열리려고 하자 핸들을 꺾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멈춰서는 이 차는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듯 자연스럽지만 이는 구글의 로봇택시인 웨이모 주행 영상입니다. 자동차 곳곳에 달린 센서로 장애물을 인지해 부딪히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Sense, solve, and go. It's the way we describe the highly complex process of acquiring information, processing it. 이러한 기술로 인해 구글 웨이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비해 부상을 유발하는 사고가 날 확률이 7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자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가 잇단 사고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로 자율주행 차량이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맹신하기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악조건들을 다 피해가고 사람들이 그 차를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고의 빈도수가 몇 분의 1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차는 완전 자율주행보다 운전 보조 기능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보험 체계나 각종 안전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미약한 부분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체코 프라하 한복판에 있는 국립명문대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상당수가 중상이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의자는 평소 SNS에 범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왔다고 하는데 이 사건 전 아버지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옥상 테라스에 올라가 있는 남성이 소총을 들고 어디론가를 향해 조준 사격을 합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도망치고 경찰은 급히 출동합니다. 현지 시각 21일 오후 3시쯤 체코 프라하의 유명 관광지 카를교 인근 카렐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숨졌는데 부상자 25명 중 중상자가 많아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Jsem potkala souseda, říkal, že vidí lidi, kteří se drží na parapetu, někdo skákal na ten balkónek, někdo to úplně asi nevychytal, říkal. 용의자는 이 대학 예술학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24살 남성으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총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were students and teachers running out of the building of the philosophical faculty.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평소 SNS에 총기 난사를 저지르고 싶다는 글을 올려왔는데 학교로 출발하기 전 아버지도 살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5일에는 한 남성과 그의 생후 2개월 딸도 죽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39명의 사상자가 나온 체코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Všechny občany České republiky, aby 23. prosince v den státního smutku ve 12 hodin uctili památky obětí. 용의자는 총기 여러 정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체코는 EU 국가 중 총기 소지가 가장 자유로운 국가에 속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카드 대신 휴대전화로 물건을 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쓰는 분들 많죠. 최근 북한도 이 전자결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 돋보기에서 권영봉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주민들도 전자결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전자결제를 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뭘까요? 계좌 이런 겁니까? 네, 정답입니다. 바로 은행 계좌입니다. 네네. 네, 북한에서도 이 전자결제를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있어야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주로 은행 대신 현금 공급자 돈주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평양 시민 등 소수만 은행을 이용을 하니까 전자결제가 전국적으로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최근 전자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한다면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시중 현금 유통을 줄이려는 겁니다.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늘어날수록 이 통제되지 않은 돈도 늘어나겠죠. 네. 전자결제를 활성화하면 지하에 숨은 달러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북한은 2021년 전자결제법 제정에 이어 지난 7월에 이걸 일부 개정까지 했는데요. 경제 통제의 강화 차원에서 전자결제 확대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그랬군요. 그럼 전자결제 전용 카드가 있습니까? 네, 외화나 북한 돈을 충전을 해서 쓰는 선불 개념 카드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나래 카드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우리나라 신용카드처럼 IC 칩이 있습니다. 네네. 하단엔 카드 번호도 적혀 있고요. 비슷하네요, 우리랑. 2010년 나래 카드 출시 이후 북한 은행들이 비슷한 카드를 계속 발행했는데요. 2018년엔 울림이란 전자결제 시스템도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카카오페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래 카드를 울림에 등록을 해서 결제하는 개념인데요. 네.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우대 혜택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페이처럼 그런 간단한 결제, 간편 결제도 가능한 겁니까? 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 마그네틱 보안 전송과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쓰는데요. 네. 북한의 결제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카드 없이 온 오프라인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전문가의 평가 들어보시죠. 빠른 속도의 통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프라가 아직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줄여서 어떻게든 통제를 강화해 보겠다. 그만큼 북한 사회가 지금 불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죠. 이날을 기점으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작은 설이라고도 불리는데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팥죽도 먹죠. 한파 속에서도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취약층을 위해서 팥죽을 쓰고 전달까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동짓날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아침이지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찹쌀을 반죽해 정성스레 새 알심을 만듭니다. 한쪽에서는 팥을 듬뿍 넣어 죽을 쓰고 큰 새 알심도 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2,200인분의 동지 팥죽은 그릇에 담겨 비상근무를 하는 119 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됐습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고 힘든데 비록 작은 팥죽 한 그릇이지만 정을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서울의 한 동네에서도 적십자 봉사자들이 좁은 골목에 있는 집집마다 팥죽을 전달했습니다. 새벽부터 직접 준비한 팥죽 150인분입니다. 네. 팥죽 동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정성스레 만든 팥죽을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에서도 다양한 세시풍속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모를 휘두르며 장구와 북을 치고 행진하는 거리패의 모습에 시민들은 절로 흥이 납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부적에 소원을 적어 달집에 매다는 모습도 보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좋은 글귀를 대문에 붙이면 귀신이 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붉은 팥의 기운으로 애군을 쫓는다는 동짓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오늘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40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해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점수는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평가 항목 중 데이터 활용 정부 지원에서 1위, 접근성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MBN 보도국 경제부 금융팀 김동환, 최은미, 박규원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 이어 한국방송기자클럽 BJC에서 선정한 올해 방송기자상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은행발 홍콩 ELS 불안전 판매 사태를 취재해 연속 보도해온 MBN 기자 3명에게 올해 방송기자상 심사위원상을 시상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올스타전 선수 투표 과정에서 팬들 간 담합과 매크로 사용을 통한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정한 팬투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 프로농구 선수의 팬 커뮤니티입니다. 올스타전 투표를 앞두고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다른 종목이나 연예인 팬들에게 투표를 부탁하는 총공격, 이른바 총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연예인 팬이 우리 선수에게 투표를 해주면 연기 대상 사이트에서 해당 연예인을 뽑아주는 보은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좀 좋아하는 선수를 팬으로서 또 정당하게 투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건 기본. 미성년자 계정을 다수 생산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부정투표도 벌어졌습니다. 프로배구 올스타 투표에선 한 명이 1966표를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매크로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팬으로서 선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팬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해야 된다. 부정투표가 적발되자 주최 측은 일정 표를 무효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농구 선수 2명이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선수를 지지하는 표는 내 한 표인데 그것을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구단이나 또는 뭐 스포츠 산업적인 효과도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KBL과 코보는 공정한 팬투표 문화 조성을 위해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제 서해안과 제주의 눈발이 꽤 약해졌습니다. 대설특보도 점차 해제되고 있는데요. 이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서해안에 따라서 2에서 7cm가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성탄절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성탄절 이브인 일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이 조금 내릴 텐데 양은 1에서 3cm가 예상되고요. 성탄절 당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처럼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도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9도, 창원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